어제 우리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포치, 즉 1달러 7위안선이 뚫렸는데요. 오늘은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위안화 환율도 이 7위안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중국으로 진출했던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증시에서 이 외국인 자금 이탈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부채 협상으로 인해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금리 인상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미국에서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뉴스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그 테슬라의 변화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전부터 우리가 지금 변곡점이기 때문에 예. 글로벌 자금 흐름이든 기업들이 어디 쪽으로 가느냐 이런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 선두격에 해당되는 주도력에 많은 워렌 버핏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이렇게 빼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런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예. 아마 그 미국의 기업인 중에서 가장 중국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집하고 시비어 청가라고 얘기할 만큼 일론 머스크가 사실 시진핑에 대해서 예.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것은 바이든 정부와 갈등도 심화된 양상인데요. 마침내 중국의 그 투자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제3국에서 한국이라든가 인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장 설립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 가장 큰 뉴스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인도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그 테슬라 주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곤혹을 당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하는 이런 것이 돼서 물론 다른 빅테크 업종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는 테슬라 주가가 오른 이 모습을 지금 정영국 PD가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 뉴욕 증시에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이슈들이 오늘 계속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추가 금리 인상 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페드 인사와 월가 시장 간의 그 갈등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페드 인사들은 연내 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는 그 매파적 발언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입장, 시장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더 주목해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이 3대 주식을 끌어올렸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채 협상과 관련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실 이 문제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예. 부채 협상 타결, 바이든 정부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부채 협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메카시 하원 의장이 더 급해졌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자 디폴트는 없다. 이런 반면에 이번 주에 이게 한다. 그런데 다음 주에 뭐 어떻게 협상이 시작된다 해서 말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예. 오히려 지금은 부채 협상 타결에 대해서 메카시 하원 의장이 굉장히 서두르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정가에서는 어떤 얘기냐 하면 일부 그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트럼프가 전 내년에 대선은 안 된다. 자격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메카시가 트럼프를 제치고 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온다. 행동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사실 이런 이렇게 소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부채 협상 문제는 수면 아래로 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채 협상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면니까 결국 월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부채 협상도 수면 아래로 리스크가 굉장히 완화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3대 지수가 장마판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발빠르게 전개되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것이 워싱턴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치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결국 뚫렸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의 위안화는 1달러 7위안이 미중 간 마찰의 환율 조작 문제라든가 예. 환율 전쟁이라든가 또 중국이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과제의 성공 여부의 판가름, 이 판가름의 기준 잣대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1달러 7위안선이 뚫렸죠. 예. 여기서 뚫렸다는 것은 위로 뚫려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홍콩 여객시장, 그다음에 어제
상해의 중국 입장에서는 영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전부 포지선을 붕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1달러에 6.997까지 이렇게 위안화를 절하고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시 환율은 아직 포지선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정영급 PD께서 오늘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는 오늘 미국의 부채업상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5 정도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죠. 그만큼 달러가 강세되고 이 상황으로 보면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지금 관리변동 환율제입니다. 많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는 지금 새벽에 끝난 달러 인덱스를 참고해서 중국이 고시 환율이 나오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103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중국의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도 오늘 대체로 보면 별다른 요인이 없으면 관리변동제에서 달러 가치의 강세를 본질을 쳐서 한번 때려보니까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중국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은 1달러에 7.001 위안 정도 이렇게 고시하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는 그 때리는 방식으로 하면 1달러에 7.0 포지선을 뚫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위안화 환율과 원화 간에 지금 한국은 달러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강세되면 우리는 약세가 되는 이런 풍토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달러와 원화 간에 사실 상관계수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 동조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는 지금 최근에 보면 원화가 위안화의 프락시다, 대리 변수다 이렇게만큼 원과 위안화 간에 이렇게 상관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3 오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공시적인 환율로 1달러에 7위안선을 올라갈 때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위안화 가치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노미널 홀딩스가 1달러 7.0 포지선이 이번 주도 뚫리고 난 이후에 위안화 환율 전망 보면 올해 내에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7.3 이하까지 평가절하될 것이다.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고시 환율 기준으로도 이 포지선이 뚫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 뒤쪽에 있는 시진핑 주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이후에 대정책 측면에서는 가장 두 가지 양대 과제를 추진했죠.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 과제, 또 하나는 1대1로 계약, 묶어서 중국 중심의 팍스 쓰니까 이렇게 이제 계획이 이게 추진할 거를 계획이 추진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진핑이 이렇게 위안화 국제 과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위안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보다도 시진핑 영수가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위안화 국제 과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10년 이상 기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 상태에서는 사실 그 위안화 국제 과제라는 게 달러 패권의 개념에서 글로벌 시너리지를 미국 측에만 남겨줄 수 없다 하는 각도에서 사실 그 중국의 기축통화 야망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 위안화 국제 과제였습니다. 한때는 성공을 했었죠. 성공하는 듯한, 정확히 표현하면 성공하는 듯한 표현이죠. 그래서 2015년에는 준비통화에 해당되는 IMF의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에서 특별 인출구에서 준비통화로 5대 통화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달러 패권이 흔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편입해서 트럼프 정부 때는 한때 1달러에 6위안대까지 붕괴될 위험이 됐습니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1달러에 6위안대라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부터는 사실 위안화 절하가 본격적으로 절하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위안화 절하는 미국과 중국의 교착점 상태에서 양국의 경제 패권에 이렇게 반영하는 하나의 시그널, 상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화가 이렇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떨어진다는 것은 미중 간 패착 마찰에서 중국의 패배를 알려주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쪽의 해석도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나바로 패러다임과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 셀러번 패러다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바로 패러다임은
트럼프 정부 때 뭐냐, 미국이 그동안 구축했던 기축권을 무시하고 까마귀 대 까마귀가 싸움해야 깍깍대는 소리가 더 들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미국이 그동안 구축했던 기득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개인적 입장에서 미 국민들이 세금에서 미국의 우월적인 그 기득권을 무시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바로 패러다임이거든요. 예. 근데 샐러드 패러다임은 뭐냐 하면 대중 전략에서 보면 자, 중국은 까마귀다. 미국은 그동안 기축해가지고 우월권이 있다. 독수리다. 독수리 타법이지 않습니까? 예. 독수리 타법은 까마귀가 같이 놀지 않는다. 결정적인 때 위에서 내리쫓는다 하는 게 샐러드 패러다임이거든요. 예. 그게 성공을 거두는 상태에서 지금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 주 들어서 보치선이 뚫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화 국제과제가 이렇게 물거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사실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야망이죠. 1대1로 계획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1대1로 계획은 사실 중국의 세력 확장이죠. 예. 세력 확장일 때는 결제 통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든 뭐든 결제 통화가 굉장히 강세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예. 과정에서 자, 1대1로 계획은 위안화 국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좌우됐다. 진전상이 좌우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같이 위안화 국제 과제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한 양상을 보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똑같은 각도에서 1대1로 계획도 위안화의 그 평가 절상과 함께 성공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는 자, 중국의 가장 인접한 국가가 인도인데요. 예. 인도는 국경 분쟁 때문에 사실 그 미국과의 그 대립 관계에서 사실 그 인도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도의 대립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 쪽으로 갔던 거죠. 그 파키스탄에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 이어서 트리키에 예. 트리키에 이어서 이탈리아까지 확산돼서 1대1 계획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들어서 대중 전략이 앞서 말씀같이 샐러번 패러다임이 이렇게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동맹국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상태에서 이게 예. shift to shift에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렇게 세 확정 축에 해당되는 1대1로 계획이 무산되기 시작했죠. 여기에 1대1로 계획의 참여 국들에 대해서는 대출이든 구제금융이든 고금리를 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저가 아니라 오히려 고리대금을 한다는 것도 시청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1대1로 참여 계획에는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심지어는 트리키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탈리아까지 굉장히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겠죠. 자, 나머지 스리랑카, 파키스탄, 트리키에 다 어렵습니다. 근데 선진국 측에서 1억에 가담했던 극우주의 정부 때문에 가담했던 이탈리아가 이번 주말에 G7 일본 정상회담에서 1대1 계획에 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우리 한국경제TV의 그 밑에 자막, 저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막 보면 1대1로 계획을 탈퇴하겠다 하는 입장까지 돼서 역시 1대1로 계획도 위안화 국제화가 함께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방금 헤드라인을 봤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버리 대 버핏, 중국 주식 투자 대결, 버핏의 승리로 하고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진핑의 양대 야망이 흔들리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외신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마이클 버리가 중국 주식을 2배 이상 늘렸다 예. 하는데요. 그러면 중국을 선회하는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 논란이거든요. 예. 근데 마이클 버리는 누굽니까? 공매도의 그렇죠. 대가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자, 외신에서는 마이클 버리 대 워렌 버핏 대결이지만 결국 같은 각도다.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중국의 주식에 대해서 2배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공매도로 친다면 중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에서 예. 사실상 워렌 버핏의 의향과 맞물려서 워렌 버핏의 마중 물력관과 맞물려서 중국을 어렵게 보고 중국을 어렵게 보니까 공매도 쳐서 니레버리 통해 가지고 중국 주식을 노리는 이런 쪽의 해석이 나왔다. 해서 저 제목이
서로 예. 상반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중국을 어둡게 보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고 사실 중국의 이렇게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대외 정책 측면에서 어렵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을 비롯해서 외국 기업들이 시진핑의 3대 악재에 봉착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예. 시진핑의 3대 악재는 작년 10월 달에 중국의 경제 정책이 확 바뀌었습니다. 영수 체제가 되면서 자 개방 경제, 시장 경제를 폐쇄 경제로 바꿨고 그다음에 자유경제 장기를 통제 경제로 바꿨고 그리고 중국의 지금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을 미국 사람보다는 자국 내 폐쇄적인 중국에 진출한 측면에서 중국의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요. 바로 그것이 외국적인 기업 중에서 보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진핑 3대 악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시진핑이 야망이 강하면 갈수록 중국과 갈등이 미국과 갈등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악재. 두 번째는 시진핑이 자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밖으로 한국 기업 중개 진출 사업부들도 이익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애국지 그리고 중국이 대외적인 측면보다 내수 전환.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들어갔던 한국 기업과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박탈감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진핑 3대 악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여파 강시 중개 투자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임금. 이제 중국은 인건비가 싼 국가가 아닙니다. 땅값도 확실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미중과 미국과의 가치가 쓰는 것은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측면에 맞물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내에 외국 기업들이 밖으로 이탈될 수는 소위 차이나 엑소스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 대중 전략에 있어 보면 세르번 패러다임에 의해서 동맹국가 구축하는 상태에서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공급망 차질일 때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것도 문제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아우타키 자급자족 체계에서 전부 해외 나갔다 있는 미국 기업 들어오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리스토링 정책과 맞물려서 중국 내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빠르게 이탈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전략을 잘 취하는 것은 자 미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소? 그러면 뭐냐? 동맹국가의 구축을 통해서 니어쇼링 인접 국가로 간다든가 아니면 프렌즈 쇼링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에 참여했던 국가들 이런 국가들로 가라. 중국만큼은 나와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런 것이 주요가 돼서 사실 중국에서 들어갔던 기업들이 중국 내부의 투자 전략, 시진핑의 3대 악재, 바이든 정부의 리쇼링, 니어쇼링, 프렌즈 쇼링 가장 많이 떨어져. 그리고 동맹국가의 제휴해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The Great China Exodus, 그러니까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이탈한다 이런 현상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에 투자했던 이 외국인 자금도 본격적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 자금 많이 이탈하고 있죠. 통계상으로 이렇게 보면 예. 작년 10월에 공산당 내에서 시진핑이 영수 체제가 된 이후에 빠르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중국을 자기 중심 애국질이 되면 예. 자본의 생리는 기업들보다 더 빨리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증시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그래서 이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3월 그 양해 대회를 거치면서 중국 나름대로는 자본시장의 개방들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 조치가 나오더라도 저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신뢰를 주려면 체감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지금 어느 쪽이냐? 한국과 일본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일본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는 예. 결국 워렌 버핏이 일본 투자 매력과 그다음에 5대 상사에 대해서 주식 매수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 이탈된 자금이 마중물가에서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론이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미국 기업이 오랜만에 일본에 투자하겠다는 입장도 테슬라가 인도에
투자하겠다는 건 마찬가지로 상당분 기업 뉴스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뉴스도 또 상징적 효과가 큰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나오건 이렇게 그 일본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자금들이 2조 7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예. 자, 우리 금통위원들 한번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 사상 최대로 벌였습니다. 외국 자본 이탈된다, 막기 위해서 우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얼만큼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 금리 차가 1.75% 사상 최고로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은 무려 2조 7천 한 달간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외국 기업일 때는 자, 한국의 대표 기업을 산다.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감산하는 것 예. 하는 것과 테슬라가 가격 할인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그 감산하는 취지는 삼성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가격 할인과 감산가의 모습에서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가격 할인은 결과적으로 다른 기업의 점유율을 뺏는 공생적 관계가 아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감산은 공생적 관계다 하는 측면에서 외국 기업들이 뭐냐,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 증시에 사서 2조 7천억 중에서 무려 2조 1천억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500 도달하는 거죠. 예. 이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 월가에서 마이클 버리 대 그다음에 워렌 버핏의 대결이다. 결국 같은 의미지만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승리로 끝난다 하는 것은 결국 마이클 버리도 공모에도 치는 것은 중국 주식 하는 것은 중국 주식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각도에서 이 버핏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버핏 시각대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 자금도 이탈되고 있고요. 기업들마저 떠나고 있고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 이게 과연 좋을 수만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과 관련돼서 각종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게 물꼬를 튼 사람인 헨리 키신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예. 이달 27일 날 무려 100세까지 이렇게 사십니다. 100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지금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또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문제에서 서로가 협조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렇게 양국이 공멸할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더 어려운 각도에서 사실상 뭐냐, 시진핑에 이제 협력을 부탁하는 거죠. 어려운 각도에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실 그 헨리 키신저 입장에서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직전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3차 대전이 유발할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미중 간의 관계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했고요. 여기에 하버랜드 존스 홉킨스, 미국의 존스 홉킨스는 정치 분야에서 정치학과는 탑입니다. 예. 그래서 하버랜드 존스 홉킨스 교수가 자, 미 침공을 할 수 있다. 왜냐? 항상 침체하는 국가들은 마지막 세계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침체할 때 마지막으로 군사 보복주의를 하는 게 아니냐. 결국 대만을 침공한다. 대만을 침공하면 결과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결국 미국도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쇠퇴하는 과정에 마지막 시진핑과 고리가 잡으려면 군사적인 보복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군국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사실 미국에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과거 골드만삭스의 가장 실패했던 대목은 골드만삭스가 바이든 정부가 연임한다면,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2027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다. 가장 실패한 예측이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예측을 참 잘못하거든요. 국제유가도 사실상 150억 달러 간다. 예, 이번에 뭐 이달 초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할 때는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짚어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면 2027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쫓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시각이 나오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군사적 보복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예.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강조해오죠.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들이 예. 장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더라도
작년에 연말부터 중국이 리오프닝주, 코로나 해제했다는 리오프닝주, 경기 부양주 얼마나 추천했습니까? 그게 중국 주식이든 ETF든 추천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자리에서는 하지 마십사. 근데 리오프닝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중국의 영업 비중이 반을 때는 2019년 18%에서 8.7% 떨어졌습니다. 예. 나머지 통계는 다 이렇게 요 통계는 서울경제신문의 탑에 나왔던 걸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반토막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리오프닝 효과는 거의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사의 이익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내의 그 이렇게 증권사들이 리오프닝주 ETF 이렇게 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고객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실을 초래하는가 하는 것은 저기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테슬라까지도 일론 머스크까지도 인도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중국을 친절한 것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변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중국의 ETF,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반도체 지수 많이 올라갔죠? 예. 그다음에 중국 주식, 한국 주식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변할 것을 꼭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위안화 포치선과 함께 중국 증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